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눈 대신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만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중 오존에 많이 노출될수록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태아의 순환기 계통 질환이나 근골격, 비뇨기 관련 선천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많게는 11% 이상 커졌습니다. 아이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승하차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새 기술이 기존 방식보다 어떤 점에서 더 효과적인지 오늘 과학 본색 시간에 심도 있게 분석해봅니다. 지구가 편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7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궁금한 S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성탄의 기쁨이 2배가 될 텐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눈 대신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3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희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성탄절 밤 서울 도심. 늦은 밤부터 하얀 눈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0.2cm의 눈이 내린 데 그쳤지만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내린 눈은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상청에서는 성탄절 당일에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1973년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이 조건에 맞은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총 9차례. 확률은 20%, 5년에 한 번꼴입니다. 올해도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올해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당일에는 별다른 눈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눈 대신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성탄 이브인 24일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성탄절 당일에도 영하 4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며 미세먼지를 씻어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임신 중 오존에 많이 노출될수록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선천성 기형 아동 1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 4개월에서 7개월일 때 대기 오존 농도가 약 0.018ppm 증가할 경우 태아의 순환기 계통 선천성 질환 발생 확률이 5% 증가했고 근골격계는 7.1%, 비뇨기계는 11.7% 정도 높아졌습니다. 임신 8에서 10개월 사이에는 순환기 계통 선천성 질환 발생이 4.2%, 근골격계는 3.6%로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중 오존과 같은 대기 오염원에 노출되면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미숙아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대기 오염이 심한 날 임신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여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이나 흠집 제거 등 자동차 외장 관리를 하는 업체지만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식 허가를 받아 도장하는 자동차 공장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관련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새해 첫 달과 마지막 달, 달이 해를 일부 가리는 부분일식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새해 주요 천문 현상을 소개하며 내년 1월 6일과 12월 26일에 부분일식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1월과 8월, 12월에는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인 유성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가장 큰 보름달은 2월 20일 0시 54분에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5가 화성의 지진을 탐사할 지진계를 본체 앞에 내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인사이트는 지난 19일 지구 관제소의 명령을 받아 로봇팔을 뻗어 지진계를 안전하게 내려놓았으며 경사진 표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초기 지진 관련 자료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진계는 화성의 지진을 탐지해 화성의 지하 각 층의 깊이와 구성 성분 등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록그룹 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저명한 천문학자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4옥타브를 오르내리는 전설적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해 그룹 퀸의 멤버들은 독특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머큐리는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드러머인 로저 테일러는 치의학과 생물학을, 베이스를 맡은 존 디코는 전자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천재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브라이언 메이는 천체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메이는 음악으로 성공한 뒤에도 공부를 이어가 61살의 나이인 2008년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정은 천문학계에서도 인정받아 1998년 발견된 소행성 52665는 2008년 소행성 52665 브라이언 메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친구였던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 세상을 떠나자 그해 발견된 소행성 17473은 메이의 요청으로 2016년 소행성 17473 프레디 머큐리로 명명됐습니다.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s Minor Planet Center, which operates out of the Smithsonian Astrophysical Observatory, has deemed it their duty and their pleasure to name an asteroid after Freddie. It will be called Asteroid Freddie Mercury.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는 그룹 퀸. 그 노래의 주인공들은 하늘의 별이 돼 매일 밤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달 11%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판매된 담배 2억 8,800만 갑 가운데 11.3%인 3,500만 갑이 관련형 전자담배였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은 1년 전 7.3%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5월에 10%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 11%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전체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 증가했지만 담배값 인상 전인 지난 2014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20.5% 감소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든 아이를 놓치지 않는 이 어린이 승하차 확인 장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배경에는 올해 여름에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4살 배기 여자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그런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차량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부주의가 만든 사고였었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차량을 이제 취재를 좀 하면서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차량 몇몇 곳은 이 모델에 따라서 의자 등받이가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잠들거나 또 혹은 의자 밑으로 일부러 뭐 들어가서 숨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거의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 그러면은 네.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가요? 네, 이 차량에 잠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벨 형식, NFC 방식, 비콘 방식.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벨 방식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잠든 아이 확인 장치가 안전벨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에 차량 맨 뒷자리까지 가서 좌석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요. 네, 매번 시동을 끌 때마다 뒤로 가서 벨을 눌러야 되고요. 그렇게 누르지 않으면 차량 안팎에 있는 경광등이나 알람이 꺼지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벨 방식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는 하지만요.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습니다. 거의 안 드는데 설치를 위해서는 차량 개조가 있어야 되고 또 설치비 자체가 한 30만 원 정도 들고요. 부모님에게 이제 아이가 내렸다 탔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이 벨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근데 유치원 전용 차량이 아니라 만약에 개인 운송 차량, 잠깐만 빌려주는 차량의 경우에는 벨 설치를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겠죠.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NFC 방식,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스마트폰을 이 차량 맨 뒤에 있는 단말기에 대야지 경보음이 꺼지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설치비가 싸고 또 학부모한테 알림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연간 한 1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다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던 그 비콘 방식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비콘이 어떤 기술인지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이제 비콘 방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콘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대표적인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이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데 신호 도달거리 안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들어오면 비콘 단말기가 특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블루투스가 이 신호를 받아서 관련 앱을 작동시키면서 서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유명 커피 전문점에 이 주문 앱이 하나 있는데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앱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매장에 들어서면 매장을 자동으로 뭐 이제 GPS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주문 정보를 그 매장으로 전송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콘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게 차량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위치를 인식해서 차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파악하는 뭐 그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비콘 방식을 하는 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같은 경우에는 비콘 방식을 사용하면 작은 크기의 장치가 있습니다. 아이의 가방에 이제 매다는 방식인데요. 이 비콘 장치를 달고 있는 아이가 통원 차량에 뭐 10m 반경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별도의 입력을 하지 않아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학부모 알림 기능도 들어있어서 좋지만 이 비콘 장치 자체가 분실할 우려. 그러니까 가방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취재했던 이 잠자는 아이 확인 방석 역시 비콘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기술의 단점, 분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다고 할 수 있어서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방석이니까 분실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비콘 방식은 여기서 적용됐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요? 방석이요. 네, 그렇죠. 이 방석에서 들어있는 기술에는 사실 뭐 최첨단 기술은 들어있지는 않고요. 이전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장 필요한 현장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데요. 비콘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특징 자체, 기술의 특징 자체처럼 별도의 특별한 설치 없이 QR코드만 찍으면 차량 내 방석 위치를 쉽게 선생님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차 안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콘 교사가 5에서 10m 정도 차량과 떨어지게 되면 아이가 이제 방석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큰 경보음을 울리면서 메시지를 보내줘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그래서 방석에서는 아이의 몸무게, 착석 면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얇은 형태의 압력 센서를 넣어서 아이가 착석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빠르게 감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고 또 가방을 메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던지 간에 그 센서의 민감도가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검증을 통해서 센싱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동작이 발생할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좌석에다가 방석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좀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제 현재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또 이 방석 자체가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로 우선 개발된 건 맞지만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좀 더 넓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이에 대해서도 연구진의 설명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아주 뛰어난 기술이 아니고 얼마든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기술을 합친 것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기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이 있고 없고를 인지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의 활용도도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어린이집에 좀 의무적으로 도입이 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다음 소식은 이제 내년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두 번째로 이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폐암이 국내 암 사망률 1위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암의 전체 사망률, 암은 이제 전체 사망률의 1위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국민 생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이 지난 2004년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모든 암에 대해서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또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검진 대상 암은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였는데 이번에 폐암이 추가되면서 15년 만에 국가 암 검진 대상이 6개로 늘어난 건데요. 네. 자, 그런데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로 암 검진을 받게 해주는 그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네. 왜 지금까지 5대 암에 한정돼서 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5대 암은요, 조기 네. 발견을 했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라고 해서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요, 암 환자가 조기에 만약에 암을 발견했다면 예. 발견하면 또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은 완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대표암인 뭐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요,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굉장히 간단한 진료 방법으로도 사실은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국가 암 검진에 이제 포함이 된 됐군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경우 치료를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그 4가지 암은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암들과 다르게 폐암은 조기 발견률도 좀 낮고 완치율도 낮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17년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암 사망률의 1위가 이제 폐암이잖아요. 네. 지난해에만 뭐 벌써 17,000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암 중에 하나죠. 예. 그 폐암은 사실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동안 폐암 검진 시험 사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폐암 역시도 조기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는 건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한 갑씩 30년 동안 만약에 흡연을 했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만 55살에서 55살에서 74살의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네. 만 한 3,000명 정도를 이제 폐암 검진을 해봤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을 해본 건데요. 69명이 이 중에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000명 중에서요. 네. 예. 근데 이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69명을 좀 살펴보니까 이 중에 48명, 48명이 1, 2기에 해당하는 초기 폐암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초기 발견율보다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네요. 이번에 찾은 조기 발견율이 69.6%고요. 우리나라 원래 폐암 환자의 조기 발견율은 20%대였기 때문에 거의 3배 높은 네. 수준인 거죠. 예. 자, 이렇게 네, 그리고 폐암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또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6.7%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약에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64%까지 올라가니까요. 네. 조기 발견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폐암도 국가 검진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생존율도 더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폐암 검진은 누가
수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앞서 말했지만 내년에 이제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이 포함되기 때문에 폐암 검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우선은 만 54살 이상이면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가 폐암 검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아직은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폐암 검진 비용이 드는데 1인당 약 한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10%인 11,000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위 50% 가구 혹은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폐암 조기 발견을 하면은 이제 2배나 생존율이 올라간다 하니까 네. 폐암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둘러싸고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부 부처의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가 제각각의 결론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건강상의 피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의뢰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는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이 생리통과 생리양의 변화 등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와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리대 추출물의 독성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을 대폭 늘려 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논이 분말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검사 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논이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 명령이란 수입 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 나라에서 논이를 50% 이상 함유하는 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우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집유 단계에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실제로 집유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 직전에 폐기된 원유가 2016년 466톤, 2017년 363톤, 올해 상반기에는 155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유의 항염증제, 농약, 호르몬 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통 중인 유제품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 미생물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농약 등 다양한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잔류물질 부적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사는 물론 미래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관이 국립중앙과학관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차, 3차에 이어 미래의 4차 산업혁명까지 인류의 기술과 산업, 사회 변화상을 이해하고 혁신적 변화를 통해 나타날 미래 생활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새로 건립된 미래기술관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꾸며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시스템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예술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중앙인공지능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과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 생활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미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미래기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진화에 따른 과학 문명 발달사를 볼 수 있는 인류관과 화학의 유용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학 코너도 신설됐습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전시 콘텐츠와 연구 분야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대중화와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이종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국 게트윅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활주로에 나타난 드론 때문에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게트윅 공항. 히스로 공항에 이어서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공항입니다. 활주로 상공에 수요일 밤 9시쯤 드론 2대가 나타나면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쯤 활주로를 열었는데 또 드론이 등장하자 곧바로 다시 폐쇄했습니다. 문제의 드론들은 정오쯤 마지막으로 선회하다 모습을 감췄지만 공항 측은 안전을 이유로 활주로를 닫아뒀습니다. When we look to reopen the airfield, the drone reappears. So I'm absolutely convinced it's a deliberate act to disrupt Gatwick Airport.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고의성은 보이지만 테러와 연관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t's an investigation and the laws have been broken and we will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bring them to justice. 공항이 마비되면서 항공기 수백 대가 결항했고 크리스마스 휴가객 등 승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Well, we've been here since about midnight this morning. We're expected to fly at 3 a.m. It's now 7:20 in the morning. We're still here with no idea when we're going to fly. 이번 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항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영국 민간 항공관리국은 이번 사건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에서 공항 반경 1km 안에 드론을 띄우면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면 절대 불가능한 7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영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사무엘 로버텀은 지구 평면설을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의 중심은 북극이고 테두리는 남극의 얼음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 로버텀이 사망하고 2004년 다니엘 센턴이라는 사람이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 지구학회를 만들어 2012년 기준 420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사에서는 대기권을 나가는 기술과 우주복을 개발하는 기술이 아직도 발명되지 않았고 우리는 조작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지구가 거대한 원반처럼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수많은 증거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적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한 S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7가지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구가 둥글어서 우리는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 태양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지평선보다 위에 태양이 떠 있어서 해가 뜨고 질 수가 없죠. 두 번째, 만일 빛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성질을 무시하고 굴절이 기적적으로 일정 부분만 입사되도록 일어나서 일출과 일몰을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극지방에서의 낮과 밤의 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극지방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에 발생하는 1년 중 낮과 밤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백야 현상이 관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평한 지면에서는 이 백야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일정한 빛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빛을 쬐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전향력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의 힘은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힘 때문에 적도 부근으로 내려오게 되는 유체는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태풍, 허리케인입니다. 네 번째, 지구가 평평하다면 나침반을 쓸 수 없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지구의 북극을 향해 N방향으로 자침이 정렬되는데요.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 외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동작할 만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침반도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죠. 다섯 번째,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발생하는 태양빛의 입사각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북반구에서 높은 입사각을 가지게 되면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낮은 입사각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어 계절이 정반대로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평평한 지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평한 지면에서 주장하는 계절은 태양의 복사열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태양이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태양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면서 평평한 지구를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여섯 번째, 인공위성은 전파를 통해 지구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우주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평평한 지면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발사체에 싣고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그런 다음 충분히 상공으로 진입하면 발사체를 분리하여 위성체만 온전히 그 자리에 살포시 얹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위성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바로 작용해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이용해 날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24시간 상공을 날아야 하는 인공위성이 잠깐 지나가는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계속 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애초에 인공위성에는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비행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을 구심력으로 이용한 원운동을 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력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이루고 있는 4대 기본 상호작용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지면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물체가 밀도차에 의해서 가라앉고 뜰 수 있는 힘인 부력을 만드는 것도 사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중력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건축, 식량, 항공, 조선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평한 지면에서 주장하듯 중력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기술의 기초부터 전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비행기로 하늘을 날 수도 없고 건물을 올바로 세울 수도 없으며 하다못해 중력이 없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다 날아가 버려서 숨도 못 쉴 테니까요. 현대과학에서는 명백하게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은 정부기관과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은 가장 논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설명 체계를 쫓아가면서 우리의 자연을 되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고 그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란 사실입니다. For all time, for all people. 모든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걸음씩 과학은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늘 과학본색에서는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 전해드렸죠. 무료 검진 대상자인 분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시민인데요. 만 나이로 40살 이상 남성, 20살 이상 여성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네, 참고로 50살부터 이뤄지는 대장암 검진은 매년 가능한데요. 검진기관에 전화로 예약한 다음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안에 무료 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